네, 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외 잡음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틈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롯데가 골프장 부지를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사드 배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는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은 TPP 탈퇴하는데 우리도 사드 재협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드 배치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하는 것은 1년 동안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을 보면 그 정도로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작년만 해도 2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24번에 걸쳐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의 안보가 지금 백척간두에 달려 있는데 이거 지금 사드 배치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국방부하고 롯데하고 아마 협정을 체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골프장이 그 배치하는 데는 그렇게 큰 작업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워낙 평지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간 계획표대로 가면 상반기 7, 8월 그 정도 되는 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겁니다. TPP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국가들하고 협상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한다라는 거는 정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사드 배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이거를 되돌리겠다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한미 연합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드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저는 이 사드 문제는 그 단순히 이제 어떤 배치한다 안 한다의 차원을 넘어서 이 중국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는 우리 국방의 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중국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최신형 ICBM이죠. 둥펑 41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자, 이 둥펑 41이 갖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한반도라든가 어떤 동북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무기 체계인 것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미니투맨 3 미사일 같은 경우가 사정거리가 14,300km 정도 돼서 굉장히 큰 미사일인데 이 둥펑 41 같은 경우는요 사정거리가 15,000km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최고 속도 마하 25까지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탄두도 소위 말해서 이제 다탄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어서 한 10개 정도를 동시에 떨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이 둥펑 41이 2012년에 최초 시험 발사를 했는데 작년 4월에 7번째 시험 발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디로 했냐면 이제 남중국해 쪽으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때 왜 시험 발사를 했냐면 소위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를 놓고 갈등이 높아지는 식의 발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것은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1월 23일 정도인가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드디어 실전 배치를 해서 발사기 몇 개를 갖다 놓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를 동북아 지역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이 동북아 지역에 미국이 어떤 군사적 그 어떤 이 시연이나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 우리는 이걸 견제하겠다라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으로서는 둥펑 41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 여기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이 미사일 방어를 뚫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미사일입니다. 일단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 속도가 마하 25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우주 공간에서 그런
했던 것이고 다시 이제 대기권 내로 진입을 하다 보면 공기 저항에 의해서 마하 뭐 10몇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충분히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GBI나 SM3 같은 소위 이제 진짜 고고도 방어 체계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하강하는 종말 단계 정도 되면 10개 정도 탄두로 분리가 돼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것이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극초음속 발사체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떨어질 때 한 마하 뭐 한 20몇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걸로는 지금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잘 만들어 놨지만은 이것보다는 더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협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안보 전략을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안보 전략은 북한한테 초점을 맞춰왔죠.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을 건설해 왔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또 주변국의 군사력 정강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군사력도 그쪽 방향으로 건설할 필요는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둥펑 40일 정도 되면 이건 뭐 전혀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 군사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사적인 시위를 하면 할수록 예. 한미일은 더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일본을 이제 사례로 들면 아마 금방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2010년도에 센카쿠 사태가 한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선들이 소위 말하는 센카쿠 주변에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일본巡視船에 의해서 끌려간 사건이 있었고요. 네. 2012년도 되면 일본이 센카쿠 이제 섬들을 전부 다 국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반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광객 가지 말아라. 그다음에 일본한테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히토리 수출 금지한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 와서 관광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 체포해 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그 자동차 수출이 거의 반토막 났고 중국 내에 있는 일본 공장들이 불타기도 하고 영업점들이 문이 부서지고 아주 그냥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여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WTO에 제소해서 히토리 수출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오히려 일본의 히토리 수출 금지했던 그 회사가 오히려 부도가 날 지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수출입 다변화를 오히려 일본은 이제 꾀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도 이런 기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옹졸한 문제를 전 세계에 공공회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옹졸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알릴 필요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했던 것처럼 WTO에 우리가 제소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수출이 25%고 수입은 20% 정도 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출입의 다변화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연일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의도 또 발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2017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핵무기 체계가 완성이 됐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미 태영공사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떤 김정은의 태도라든가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미 3월부터 ICBM을 만들기 위한 요소 기술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권 재진입할 때 이제 그 가능한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뭐 고출력 엔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단계 기술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또 단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시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뭐냐면 그걸 전부 엮어서 그 요소 기술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입증이 됐으니까 이걸 엮어서 나온 ICBM만 발사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어떤 논리이고 그러면 이제 전상 올해 정도 이제 발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김정일이 생일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요. 지금 트럼프 정권 초기란 말입니다. 트럼프 정권 초기에 지금 이제 당장 매티스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IS 공격을
했습니다. IS를 해서 한 뭐 30여 개 그 타겟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의 어떤 공약들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이제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미국 정권의 초기에 그야말로 지금 어디든지 소위 말해서 걸리는 곳은 한번 손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모양새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북한의 ICBM을 발사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북한이 트럼프 정권의 초기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바로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위 그 어떤 이유 없는 도발을 북한이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근데 하지만은 북한의 논리상 도발이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자기 정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우리 또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죠. 또 그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언가 발사의 계기를 삼으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하지만은 네. 지금 당장 북한이 뭔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되려 이렇게 한쪽에서는 연변에서 핵시설 돌리고 예. 한쪽에서 미사일 쏠 것처럼 보여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핵 준비됐다. 곧 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 네.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뭐 저희 2일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또 김정일의 생일도 2월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 도발할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주고받는 예. 은술들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년사를 통해서 이 ICBM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에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제 그 말은 만일 발사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다시 북한에서 반응이 나온 것이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격추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해상 기반한 SBX라고 하는 네. ANTPI 거의 뭐 한 4,000km 탐지하는 것을 지금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만일 발사하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시 우리는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다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를 선택할 때 하나는 자신들의 어떤 기념일에 맞춰서 발사할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외부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일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2월 16일, 4월 15일 뭐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자신들의 네. 기념일이라고 하면. 외부의 그 환경 요소라고 할까요? 전략적 요소라고 하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방문하는 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키리졸브 훈련할 때 뭐 이런 때가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아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절대로 ICBM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북한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도발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북한은 훨씬 더 궁지에 몰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특히 그 신형 ICBM의 추진체가 우크라이나산 그 RD-250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추진체와는 뭐 성능, 위력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교할 수가 없죠. 기존에 지금 네. 이제 그나마 북한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센 것 중에 하나가 노동에 쓰던 이제 이 추진체인데 이게 한 26톤에서 27톤 정도 됩니다. 근데 무수단에 쓰는 게 이제 되려 좀 작아서 24톤 정도 되는데 예. 그거에 거의 3배 이상 되는 것들을 장착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재밌는 게 RD-250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스스로 지금 이제 우주 로켓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발사할 우리 과학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의 1단을 바로 RD-250 씁니다. 그러니까 이 RD-250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네. 1960년대 그 소련이 가지고 있던 SS-18이라는 그 ICBM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ICBM인데 여기에 쓰던 이제 엔진이고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고철 형식으로 이제 그걸 들여와서 이제 이걸 분석해서 역설계한 건데 똑같은 것을 북한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핵 폐기하면서 이제 나왔던 어떤 그런 부품들이 있고요. 근데 북한 내부에 워낙 러시아 출신의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재료만 갖다 주면은 그것을 역설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이제 소위 ICBM급이든 아니면 이 소위 우주 장거리 로켓이건 이걸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을 해왔다.
그래서 올해 내에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ICBM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우주 발사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은하 3호의 형태가 아닌 좀 다른 것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ICBM의 기술과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도발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특히 중국과 북한을 함께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예. 가겠죠. 제가 보면요. 만일 이제 ICBM이라고 얘기하면서 발사를 하면요.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사거리를 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SBX가 지금 서태평양 지역에 와 있잖아요. 네. 와 있는 상태고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군사첩보 위성을 계속 북한 지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또 중국하고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ICBM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만일 발사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공고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실전 무기에 대해서 네. 격추 명령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지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지삼, 그 이지삼에서 고고선 SM-3가 고도 한 500km까지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고도 500km면은 사거리가 한 2,000km는 넘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0km 정도 가는 걸로 보면 500km 고도 속에서 다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SM-3를 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굉장하게 긴장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예. 없는 한반도 전체가 아주 네. 전운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네. 북한이요. 지금 김정은이가 똑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몰라도 지금 너무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카운트 펀치의 달인이거든요. 예. 네. 만일 북한이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 이거 오바마 대통령처럼 전략적 인내 정도로 우리를 대하겠지 생각하면 김정은 스스로 큰 코 다칩니다. 절대로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푸는데 뭐 중국이 안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예, 중국 입장에서 뭐 북한은 어린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루는데 네. 네가 그 북한을 제대로 다루면 그렇게 해서 다뤄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데 너는 지금 전혀 그걸 안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안보리 결의안 통과시키고 나면 옆방에 가서 북한 대표부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가 못 된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슨 북한을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말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의 수출입의 90%를 북한이 중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재 똑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왔을 텐데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제재를 똑바로 하겠다. 이 의미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 시리아 문제를 러시아에 떠넘겨 가지고 러시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이 주도적으로 내가 좀 관여 안 하고 중국 스스로가 이 북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 보복 문제를 서로 주고받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삐그덕거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면 중국이 미국을 도와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네.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외교, 안보, 군사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오는 2월 2일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의제가 논의되고 또 한국 정부로서 갖는 의미는 어떤 건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 트럼프 정부를 우리가 얼만큼 잘 준비하고 있냐를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트럼프 정부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뭐 분담금 얘기 나오고 이제 뭐 주한미군 뭐 철수나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한미의 동맹을 어떤 식으로 미래에 그려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미국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보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매티스 장관이 이제 내정자 시절에 이제 그 상원 인준회를 하는데 거기서 보고 있으면은 야 과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요성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뭐 중요하지만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동맹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꼭 동맹이라고 미국이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통적 동맹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기존에 나왔던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한미 간의 합의라든가 모양새와 다르게 좀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명확한 그림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함부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신을 잘 살리면서 북핵에 어떻게 대처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고 일본과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어떤 국가적 대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국방이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 의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이 지금 뭐 장관을 포함해서 이런 시스템, 우리 군의 시스템에 의해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말 잘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정치권에서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담 앞두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철저한 논리를 갖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